예, 아이들 글을 검사하다 보면 맞춤법이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그 중에서도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그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맞춤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띄어쓰기. 일목요연하게 띄어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오늘은 어분기본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그만큼 또 소홀히 하는 부분이기도 한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띄어쓰기를 실시한 것은 그 독립신문 아시죠? 1896년에 나온 독립신문에서부터였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는 그 이전부터이지만 그때까지는 띄어쓰기를 한 문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한 문헌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현재 그 띄어쓰기를 가장 안 지키는 그런 그 매체가 현재는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지면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띄어쓰기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그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띄어쓰기 하면 흔히 드는 예가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많이 그 예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거에 따라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을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라고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문장에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그냥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건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띄어쓰는 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무를 띄운다면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밤나무 사온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류의 나무를 사온다는 뜻이겠죠.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자, 뭘 사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물을 사오는 것이에요. 예. 동일한 문장인데 어떻게 띄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라고 해서 그냥 소홀하게 넘기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띄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또 바르게 역시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띄어쓰기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 원리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원칙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띄어쓰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는 별도의 조항으로 어문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의 한 일부 조항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총칙의 원칙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제41항부터 50항에 걸쳐 10개의 항목의 띄어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원칙은 제2항 총칙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단어구나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41항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띄어쓰기의 본격적인 규정인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낱말, 즉 단어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학계에서 조사를 뭘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 학교 문법에서는 지금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2항에서는 단어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41항에서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단어는 띄지만 뭐는 붙인다. 조사는 붙인다라는 것을 먼저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글은 각 단어를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2항부터 그 다음에 50항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말한 이 대원칙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혹은 몇 가지 예외에 대한 설명이라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결국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어가 뭐냐, 어디까지가 단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사실 띄어쓰기의 뭐 8, 90%는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장 가운데 어디까지가 조사인지만 판단한다면, 그냥 그거에 맞게, 단어니까 띄고, 조사니까 붙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단어를 판단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어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죠. 언어에서, 어느 나라 언어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바다, 산, 강,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게 하나의 단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요. 선생님. 자, 선생님은 선생과 님의 결합된 형태이지만 선생님을 두 개의 낱말로 보지는 않죠. 뭐 상식적으로 하나의 낱말로 봅니다. 바느질. 바느질은 바늘이라는 말에다가 질이라는 그 전미사가 붙어서 결합된 말이지만 그 누구도 바늘과 질이 별개의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이니까 바느질 이렇게 붙여 쓰는 거고요. 새파라타 역시 새라는 접두사에 파라타가 붙어서 하나의 낱말이 된 것인데 뭐 거기서 새는 뭐 낱말이야 이걸 띄어 써야 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하나의 낱말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산토끼. 이건 분명히 산이라는 단어와 토끼라는 단어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낱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산토끼 하나의 낱말이지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과 토끼를 띄어쓰지 않고 그냥 붙였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초가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단어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어를 판단하는 일이 늘 쉽고 명백하고 명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의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자, 이게 과연 하나의 단어일까? 아니면 우리라는 낱말과 말이라는 낱말, 즉 단어가 별개의 낱말일까? 자, 어떤 것 같아요? 우리말 두 개의 낱말인가요? 아니면 우리말 하나의 낱말인가요? 예. 우리말. 참 판단이 잘 안 서죠? 자, 우리 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약 두 개의 낱말이면 우리하고 나라는 띄었어야 될 테고요. 우리나라가 그냥 하나의 낱말 단어라고 한다면 그냥 붙였어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 명쾌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국어 사전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국어 사전을 잘 찾아보시면요. 뭐 잘 찾을 것도 없죠. 그냥 찾아보시면 우리말, 우리 글, 우리나라 이런 것들은 국어 사전에 다 표제어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 집. 자, 이건 어떤 사전을 찾아도 우리 집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느냐? 우리는 있고 집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라는 것은 어떤 국어 사전에도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집이 하나의 낱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띄었어야 되죠. 우리와 집은 별개의 낱말이니까. 자, 먹는 거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함흥냉면. 자, 이게 하나의 낱말일까요? 두 개의 낱말일까요? 전주 비빔밥. 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함흥냉면 두 개의 낱말일 것 같기도 한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 국어 사전에. 예. 함흥냉면도 있습니다. 자, 평양냉면은 있을까요? 예. 저도 자신이 없네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춘천 막국수는 제가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없었고요. 영광불비도 역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비빔밥이나 사실 춘천 막국수나 사실 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현행 국어 사전에서는 전주 비빔밥은 하나의 낱말로 인정한 거고요. 춘천 막국수나 뭐 영광굴비, 뭐 제주 감귤, 뭐 이런 특산물들은 아직 사전에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왜 오르고 왜 오르지 않았느냐 이 판단 기준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고 이게 낱말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어 사전에 그것이 하나의 낱말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사전대로 붙여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 국어 사전에 하나의 단위로 올라 있지 않으면 아직 하나의 낱말로 굳어지지 않은 거니까 띄어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비빔밥이나 함흥냉면은 국어 사전에 올라와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 거죠. 그래서 붙였어야 맞고요. 반면 비슷할 것 같은 춘천 막국수는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춘천과 막국수가 별개의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아주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붙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어사전에는 뜻풀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쓰고자 하는 말과 그 뜻이 일치하는지를 여러분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루발은 가늘고 길다라고 했을 때 노루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의 뜻으로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노루발이 국어사전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못을 뽑는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못을 뽑는 도구라는 개념으로 쓸 때만 붙여 쓰시고요. 그냥 보통 노루의 다리 이런 개념으로 쓸 때는 우리가 사람 다리, 노루 다리 이런 것처럼 그냥 띄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루발은 가늘고 길다 할 때는 띄어 써야 되지만은 노루발로 못을 뽑는다. 이때는 하나의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는 하나의 낱말로 새로 인정을 하고 붙여 쓰도록 한 겁니다. 철수는 키가 큰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분명히 큰 아버지지만 이때는 키가 크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어제 작은 아버지와 큰 아버지를 만났어 할 때 작은 아버지와 큰 아버지는 친정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런 친정명의 의미로서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만은 키가 크다. 큰 아버지의 키가 단순히 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뜻으로서의 큰 아버지는 국어사전에 없으니까 무조건 국어사전에 있다고 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실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보기인데요. 안 돼. 아마 학생들한테 받아쓰기를 시키면 10중 8구 어떻게 쓰느냐. 안 돼는 붙였어요. 거의 습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모든 낱말은 띈다고 했죠. 그래서 되다는 동사고요. 그 앞에 오는 안은 부정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동사니까 별개의 낱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습관적으로 붙여 쓰는데 한번 선생님들도 쓸 때 한번 의식적으로 꼭 주의를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안 되다가 붙였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붙여 쓰느냐면 그거 참 안 됐다. 너 참 안 됐네. 이럴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되다 안 되다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측은하다 혹은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녹아붙어서 독립된 의미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참 안 돼. 애 차원의 안 되다 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붙여 쓰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띄어쓰기 할 때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 번은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나 일단 원칙대로 얘기를 한다면 한은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번은 의존 명사예요. 그러니까 한과 번은 원래 별개의 낱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는 띄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타고 영희가 두 번 탔다. 이때는 띄어 써야 됩니다. 반면에 그건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이때 한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세는 개념이 아니죠. 내가 한번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수한 의미로 굳어져서 하나의 낱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띄었을 것인지 붙였을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자, 그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예, 국어사전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어사전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 사전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띄었을 것인지 붙였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있는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모든 낱말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관형사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의존 명사라는 것이 있겠고요. 자, 관형사와 의존 명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낱말이라는 것은 원래 명백하게 어떤 독자성을 갖는데, 이 관형사나 의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자립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띄울까 붙일까 망설이게 되는데, 관형사나 의존 명사가 의존성이 상당히 강하지만 어쨌든 낱말이에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뛰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한 사람, 자, 한은 관형사죠. 그 다음에 사람은 명사니까 뛰었어야 되겠고요. 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뛰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을 국어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두 사람도 없겠고요. 세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한 개. 국어사전에 있을까요? 한 개라는 말이? 한 개, 두 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있을 것 같아요. 자,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 한은 관형사고요. 개는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개의 낱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사전에 없어요. 자, 예. 별개 낱말이니까 띄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국어사전을 일일이 살펴봐야 되느냐? 좀 번거롭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쫙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 개, 두 개는 아마 국어사전에 없을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안 찾아보더라도. 왜 그러느냐? 만약 한 개, 두 개가 국어사전에 있으려면 뭐도 있어야 되죠? 세 개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개도 있어야 되겠고, 다섯 개도 있어야 되겠고, 무슨 광고에 그런 거 있었는데, 100만 22개, 100만 23개, 예,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국어사전에 올린다라면 매우 비효율적인 국어사전이 될 겁니다. 당연히 올릴 필요도 없고, 하는 관형사고, 개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국어 맞춤,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그냥 띄어쓰시면 됩니다.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각, 가정, 귀, 회사, 매, 경기 같은 경우에 각이나 귀, 매 이런 것도 역시 관형사이니까 뒤에 어떤 말이 오든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새집, 첫 만남, 옛 노래, 애, 새나, 첫, 옛 이런 것도 딱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오면 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첫 만남은 국어사전에 없지만 첫인상, 우리가 첫사랑, 첫걸음 또 이런 것들은 다 국어사전에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 없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보시고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하나의 낱말로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평소에 좀 자주 익혀두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맨 끝, 맨 뒤, 맨 먼저의 맨은 관형사예요. 그리고 맨손, 맨주먹, 맨입. 이때 맨은 또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형태가 같은데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맨 할 때는 가장이라는 뜻이죠. 맨 끝, 가장 끝, 맨 뒤, 가장 뒤, 맨 먼저, 가장 먼저 이런 뜻이고요. 형태는 같지만 맨손 할 때 맨은 그것만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주먹, 주먹만 가지고, 맨입, 뭐 입만 가지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띄고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품사인지 혹은 접두사인지를 우리가 평소에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국어사전을 가까이 두시고 우리가 참고를 해서 뛸지 붙일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 띄어쓰기만큼은 우리가 좀 국어사전에 많이 좀 의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그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을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것은 매우 국어교육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형사를 얘기했고요. 의존명사도 역시 의존된 거니까 아주 자립성이 약해요. 그러나 역시 낱말은 단어는 단어이니까 의존성이 좀 비록 약하더라도 띄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의 것. 자, 것만 가지고는 말이 되지 않죠? 뭐뭐 하는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자립성이, 즉 단어로서의 지위가 다른 것보단 약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단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띄어야 되겠죠? 나도 할 수 있다의 수. 뭐 이건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띄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아예 그냥 익혀두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의 바 같은 거 역시 의존 명사이니까 우리가 그냥 띄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잘 하는데요. 그 의존 명사가 앞뒤 조사에 축약이 돼서 형태가 좀 바뀌었을 때는 좀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겠다의 개 같은 거. 그게 많이 붙여 쓰거든요. 하지만 이때 개는 뭐죠? 그 것 이의 축약이죠. 그러니까 역시 것, 의존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할 때 개는 띄어서야 되겠고요. 내가 할 걸, 그거 내가 할 걸. 막 붙여 쓰고 싶어요, 느낌상. 하지만 내가 할 걸의 걸은 내가 할 것을 이 축약된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조금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의존 명사이니까 내가 할 하고 걸은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좀 주의 깊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어떤 셈과 관련된 단위 명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번, 한 개의 개, 뭐 옷 한 벌의 벌, 집 한 채의 채, 쾌, 뭐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의존성이 아주 강하지만 역시 낱말은 낱말이에요. 단어는 단어니까 우리가 역시 다 띄어 써 주셔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아까 말씀드렸죠. 옷 한 벌, 두 벌, 세 벌 이런 거 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한 점, 이 점은 뭘까요? 뭘 세는 단위죠? 점. 점 하나, 점 둘, 뭐 그런가요? 고기요? 고기 한 점. 그것도 되네요. 예. 제가 생각한 거는 구름 한 점이었는데, 예. 예. 구름 한 점, 두 점, 이렇게 되죠? 이 점도 역시 단위 명사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때 번, 첫은 관형사고 번은 지금 계속 나오지만 의존 명사니까 띄어야 되죠? 하지만 첫째, 둘째 할 때 째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전미사는 낱말이 아니죠?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 땐 띄어 쓰지만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째는 전미사니까 띄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연 전미사냐 아니면 그 이상의 단어냐. 그 단어 이상의 단위는 띄어 쓰고요. 단어 이하의 단위는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위나 관직을 얘기할 때 붙이는 말들이 있죠. 홍길동 선생님 할 때 선생님은 당연히 띄어 쓰는 거고요. 그냥 홍 선생님 할 때도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 밖에 뭐 홍 사장, 뭐 박 사장 할 때 그런 것들도 다 띄어 쓰셔야 되겠고요. 사람을 호칭할 때 부르는 말들이 있죠. 홍씨, 뭐 이렇게 할 때 씨도 역시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띄어 쓰셔야 되겠고요. 뭐 홍양, 홍군 할 때 양이나 군 붙여 쓰고 싶으시죠. 하지만 예, 역시 단어예요. 단어니까 우리가 홍양 띄어 써야 되겠고요. 홍군처럼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의존 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맞춤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단어는 띄되 조사는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가, 철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띄어 쓰라고 해도 띄어 쓰지 않죠? 그거 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철수가, 철수를, 뭐 철수도, 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틀리는데, 우리가 조사 가운데 특히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조사는 조사인데, 뭐 부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특히 많이 띄어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거 실제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건데, 학생들한테 제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이 걸린다라고 불러주고, 띄어쓰기, 받아쓰기 한번 해봐라 하면 영락없이 틀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로 뭘 띄느냐? 여기에서 부터 아주 10중 8구 띱니다. 학교까지를 띄어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에서나 부터까지는 모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뭐 몇 개가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다 앞말에 붙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다 붙여야 되겠고요. 학교까지의 까지 이런 것들도 다 앞말에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사인지 아닌지 잘 판단되는 거 몇 개들은 따로 모아서 우리가 이게 조사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만큼, 이 만큼이 조사고요. 수박은커녕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은 다음에 띄어야 되지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은커녕이 그냥 통째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은커녕 이건 다 붙여 쓰셔야 되겠고요. 너뿐만, 뿐하고 만이 이 경우에는 다 조사니까 붙여야 되겠고요. 내가 그랬구나라고 영희가 말했다. 이때 라고는 좀 특이하죠. 문장 전체에 붙었어요. 흔히 인용격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라고 같은 경우도 역시 조사니까 붙여야 되겠고요. 뭐 철수가 말해서인지 모르겠어. 여기에 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이다인데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흔히 서술격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조사인데 역시 조사예요.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미하고 불완전 명사가 의존 명사가 형태가 같아서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때 는데는 어미예요. 어미는 단어의 일부분이니까 붙여 쓰지만 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이때 대는 어떤 장소나 일, 것 등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가 벌써 떠났는지 모르겠어. 는지는 이때 어미지만 그가 떠난 지 3시간이 됐어. 이때 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니까 그가 떠난 지 3시간이 지났어. 이때 지는 형태는 같지만 띄어 쓰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대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예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만은 띄되 단 조사는 붙인다가 원칙이지만 그 밖에 또 많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예외들은 또 따로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죠. 2시 30분 5초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왔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띄는 게 원칙인데요. 현재 띄어쓰기 규정에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동 502호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왔을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별로 띄어 쓰면 좋은데 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많이 띄어서 오히려 독서의 능률을 떨어뜨린다면 곤란하겠죠. 특히 어떤 경우냐,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런 것처럼 그냥 단음절 어휘들이 연속될 때 이럴 경우에는 지나치게 띄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붙이는 것이 더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단음절로 된 말들이 연이어서 나타날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모든 남반은 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국어에 동사와 동사, 즉 용언과 용언이 연달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떼야 되는데 앞에 오는 말이 본용언이고 뒤에 오는 말이 앞에 오는 그 용언의 의미를 도와주는 보조 용언일 경우에는요.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막아낸다. 여기서 본용어는 막다고요. 내다라는 것은 뭘 내는 거 아니죠? 그냥 막다라는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막아낸다. 붙여 쓰는 걸 허용하고 있고요.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여기서 본용어는 돕다고 드리다는 드리는 거 아니죠? 도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의미상 하나로 녹아붙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도와드리다라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본용어가 본용어이 연결된다라면 그때는 무조건 띄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찢어버리다. 종이를 단순히 찢어버리는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면 찢어버리다의 버리다는 보조용언이니까 붙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찢어서 그걸 휴지통에 버리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찢어서 버리다의 뜻으로 쓴 찢어버리다는 이때는 본용어가 본용언이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맞춤법의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